됐습니다. 아니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어제는 수원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도 했거든요. 네. 그 현장에 직접 가신 분들 저희가 또 오늘 모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불쇼 첫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는 제 생활 반경 때문에 네. 이분을 항상 현수막에서 보다가 현수막에서만 항상 봤어. 나한테는 진짜 유명인이야. 그러겠다. 야, 매불쇼 오늘 첫 출연 예, 처음 가깝긴 하네. 만났습니다. 예. 김동아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환입니다. 네. 아유, 요즘 아주 맹활약이에요. 요즘 열심히 하고 지금 거의 뭐 사법 시험을 공부하는 식으로 매일같이 밤새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좌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후원금이 안 찬다고 꼭 좀 홍보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미션을 받아왔습니다. 후원금. 네. 아니, 뭘 하고 그걸 꺼내셔야지. 오늘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제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다녀오신 그 내용을 좀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원지검부터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요. 수원지검부터 가볼까요? 예, 그 유명한 박상용 검사 1313호 검사실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에,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왜 다 집기를 다 비어 있어? 뺐어요. 뒷길을. 왜?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수원지검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314. 수원지검 말로는 검사 수가 줄어들어서 집기를 빼놨다는 건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증거인멸.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이 일하는 공간인데 일하는 공간에 책상은 다 빼고 저 한켠에 있는 저거는 아마 그 여성 실무관이 앉아 있는 공간일 텐데 그 하나는 또 남겨놨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싹 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 방의 오른쪽에 내실이 있고 왼쪽에 이제 영상 녹화실. 연어술 파티 했다는. 네. 회덮밥 먹고 소주를 마셨다는 여기네 그 유명한. 아닙니다. 이거 진술 세미나? 요거 영상 녹화실. 밖에서 찍은 건데요. 예, 되게 영상 녹화실은 조사를 위한 곳이라 조사자와 피조사자 2명 정도만 앉아 있는 좁은 공간인데 이 1313호에 붙어 있는 영상 녹화실은 여기가 사실 명당입니다. 중요한 검사가 앉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 5-6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널찍한 공간이고요. 또 저 바깥의 뷰가 아주 좋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이 보이는 100만 불짜리 뷰 맛집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 13층이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사실은 뭐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원래 교도관들이 저기 안에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온 인원들이 들어가면 방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도관들이 문 밖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전혀 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 문 옆에 창문으로는 안이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보이긴 하죠. 블라인드를 쳤을 것 같은데. 블라인드 쳤어. 보이긴 하는데 의자가 바라보게 안 돼 있고 밖을 복도를 바라보게 아마 그렇게 앉혔을 겁니다. 여기서 회덮밥 소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맞은편.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진 창고로 갑니다. 참고. 1313호 창고방. 창고가 아닌데요? 창고가 아닙니다. 테이블이랑 다. 완전히 세미나실입니다. 이게 어떤 창고냐면 그 검찰에서 수사기로 기록 같은 거를 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진술 세미나를 하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층에도 창고방이 또 있거든요. 네. 거기도 보면 저렇게 책상과 의자가 다 완비되어 있고요. 근데 왜 창고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명칭을 그러니까 기록을 그냥 보관하는 곳이라고 해서 창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고는 아니고 여기는 밀실입니다. 밀실. 여기는 창문이 밀실. 없어요. 그래서 창구방이라 해놨군요. 네, 밀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쌍방울에 뭐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부지사가 다 각각 개별적으로 와서 다 저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기는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저기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 놓으면 아무도 자기들끼리 뭔 짓을 해도 진술 세미나 하기에는 최적화돼 있네요. 최적입니다. 최적.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말이 잘 맞춰지면 그 건너편에 영상 녹화실 뷰 맛집에 아 거기서 이제 뷰 맛집에서 또 한잔 해야죠. 연어랑 또 소주 한잔 하고 아. 창문 열어놓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시스템이 돼 있네. 그러네. 어. 그래서 일부러 외부에서 모르게 창고방이라고 이름을 붙여. 근데 이제 저기 1313호 박상현 검사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당이거든요. 네. 크고 넓고 좋은 건데 왜 책상과 집기를 뺐을까? 그게 의문이죠. 야 이건 뭐 그렇지. 증거인멸로 그렇게 우리가 보이네. 해석할 수밖에 충분히 그럴 수 없죠. 있죠. 네. 그리고 일조도 저 저항이에요. 저항. 창고방 앞에 문 명패가 창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네. 맞죠? 아, 네. 창고라고. 그러니까 창고라고는- 창고방이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실제 창고가 그렇게 아니라 써 있는 거야. 문에 창고 이렇게 써 외부에서 있었다고 모르게 합니다. 아. 일부러 그러는 그러니까 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일부러 진짜 그런 거 같아. 위장인 거지. 어. 위장이 그 15층에 있는 창고방 한번 보실까요? 15층. 15층. 창고 아니죠. 창고가 아니야. 네, 캐비넷이 있고 그 캐비넷 안에 이제 수사 기록이라든가 증거물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여기는 육부장 검사 바로 옆에 있는 방인데 김성태, 방용철, 뭐 안부수가 수원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면회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쌍방울 직원도 있고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가 네. 다 녹음이 되어서 녹취록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녹취록으로 보관된 장소입니다. 15,000페이지. 아.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 나중에 김동완 의원님도 말씀하실 테지만 거기 보면 조작하고 회유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예컨대 뭐 김성태가 5월 17일 날 오전에 야 오늘은 이거 결전의 날이다. 이화영 설득해야 되니까 술 한 잔 먹고 싶으니까 소주 좀 사라. 네. 검사가 협조할 거다. 접견 녹취. 네, 이런 접견 녹취가 15,000페이지가 다 저기에 있거든요. 저기 안에 다 있군요. 근데 저거를 예컨대 법원에다가 제출을 안 합니다. 그렇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네. 숨기고 있다가. 근데 그게 아. 딱 걸린 거죠. 난 창고라고 해서 진짜 무슨 뭐 쓰레받기 있고 네. 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용도로 내가 볼 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 무서운 그 놈들입니다. 접견 녹취를 한번 띄워보 있어요. 네, 아 네, 접견 네. 녹취는 뭐 우리가 뭐 많이 다뤘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를 네. 시간 순으로 한번 볼 필요가 아 있어요. 그럴까요? 네네. 제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네. 이게 5월 17일 1번. 네. 여기 있네요. 김성태가 자, 요것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연호술 파티한 그 당일 오전에 한 녹취록인데 뭐 오늘 결전의 날이야 뭐 소주라도 한 잔 먹자 석수 같은 거 넣어서. 근데 다음에 넘겨 보면 자 3번 보시면 이게 연어술 파티 다음 날 녹취록입니다. 여기 보면 김성태가 내일부터 며칠간 불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지랄들은 없겠지 이렇게 돼 있고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재경 총괄 본부장으로 이분도 구속되어 있었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검찰 그냥 놀러 가는 거요. 거기에는 화영이 형, 용철이 형, 성태형 거기서 만나서 히덕거리려고. 와. 자기들 녹취록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자술서를 냅니다. 자술서를 내고 그 다음에 5월 20일 그러니까 자술서를 낸 다음 날 김성태의 녹취록입니다. 여기 첫 줄 보면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거기까지 갔어. 이화영이가 어제 많이. 와.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 와. 일단은 지들 요구사항대로 했으니까. 이게 생생하게 다 기록되어 와, 있습니다. 다들 연어술 파티의 시작부터 해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와. 그 다음에 이화영이 이제 자백할 거야 예측까지 나왔고 또 실제 자백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이게 시간 순으로 녹취록을 보면 아니, 근데 내용 보니까 방금 얘기해주신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화영이가 어제 좀 다 이야기해가지고 난리 났지. 그것들 수원지검 좀 좋아가지고. 와.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조폭인데 조폭이 봤을 때도 그 괴롭히는 상황이면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다는 겁니까? 본인 가족들 뭐 신용불량 되게 만들고 맞아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와, 이 김성태 대단한 씨가 놈들이- 전조 오거리파의 예. 조폭인데,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사채업이라든가 네. 주식 주가 조작으로 이제 돈을 번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압력이었고요. 이런데도 박상용이랑 와가지고 무슨 상담을 했다 이런 소리를 예. 진짜. 네, 아무튼 5월 20일 날 김성태도 이게 잘 이화영이가 협조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5월 25일 날 박상영이가 답답하니까
이제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애원을 하죠. 네. 애원을 하죠. 네. 진짜.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 네. 뭐 더 이상 없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6월 18일 날 검찰 조사 그게 아마 15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 피신 조서를 쓴 날인데 그때 이화영 지사가 아니 내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어떻게 쌍방울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그 대준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진술서에 그렇게 씁니다. 네. 그러니까 박상용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6월 19일 날 또 서민석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웁니다. 울어. 울어. 그냥. 아, 제발 좀 와서 좀 만나주세요. 설득해달라. 우리가 뭐 공익제보자도 만들어주고 보석으로 나가고 네. 영장도 청구 안 하게 하고 네. 막 그렇게 웁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20일 날인가 6월 22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드디어 꺾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가 보고했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게 첫 탁 나옵니다. 네. 만세를 불렀죠. 박상용이 그렇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타임 테이블로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떨어집니다.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현장 조사 관련해서 더 덧붙일 말씀 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 아, 왔습니다. 팀을 나눠서 가셨군요. 네. 수원하고 서울. 제가 거기 현장에서 일단은 유동규가 네. 제대로 조사를 안 받고 불법적인 면담 조사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찍어왔습니다. 그 아. 부분 지금 송출 혹시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유동규가 수사받았던 곳입니다. 네. 여기가 검사실이야? 유동규가 검사하고 유동규가 아마 여기 앉아서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이랬네? 아니요, 거기서 보통 조사를 안 하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김경호가 여기 앉고 유동규는 항상 여기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밖에서 들린다고? 들린다고 그거에 참여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벽으로 다 둘러싸여 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실제로 열어놨는지 닫았는지 사실은 알 길은 없어요. 본인 주장은 문을 열어놓고 했다. 네. 원래 교도관 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교도관. 여기에 있다가 문 밖에. 김지영 지사 엄마 교도관이 정말 정의감이 넘치고 사명감이 넘치면 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기가 쫓아가서 왜 데려갑니까? 나 볼 겁니다 할 텐데 통상적인 교도관은 여기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데리고 조사하면 조사 하나보다 싶으면 충분히 그냥 교도관은 여기에 있고 들어온 안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음. 오 수원지검이랑 똑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유동규가 어떻게 조사를 받았냐면 잠깐 자 10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검사실 배치도인데요. 10번. 원래라면 저기 교도관이 앉아 있고 보이는 자리에 그러니까 검사 자리에 원래 저기서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저기가 조사실이고 옆에는 이제 수사관들이 배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공개된 자리에서 조사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야에 다 들어오게끔. 네. 그런데 유동규는 항상 저기 검사 개인이 이제 업무를 보는 개인이 집무실로 기록을 가서. 보고 개인이 컴퓨터를 하는 그 집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기서 조사도 받고 면담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저기 밀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이네요. 검찰 측에서는 뭐 밖에서 들렸을 거다라고 하는데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나 이런 부분이 전혀 들릴 가능성이 없지. 없고 교도관 같은 경우에도 저 밖에서 있기 때문에 안에서 알 수가 어떤 없죠. 이제 모의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내실 네. 내실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를 단둘이서 수덕수덕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구조가 똑같은데요. 이게 수법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교도관님들이 이 우리 대학교 강의실에 있는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딱 그거에 앉아 있거든요. 책상이랑 있으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깥에 의자를 놔두면 교도관이 그 의자를 들고 가서 이렇게 네. 조사실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검찰이 조용히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알겠습니다. 수원팀도 마지막 하나 꼭 말씀드릴 게 네네. 있는데 수원팀 3번 한번 PPT 자, 수원지검을 찾아간 팀.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근데 연어랑 소주가 6시 40분에 반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 태그 기록 보면 다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설모 변호사가 7시쯤 왔기 때문에 그 20분 안에 어떻게 연어 먹고 술 먹고 다 치울 수 있겠느냐 아. 네.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네. 보시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 수발을 들은 박상웅 씨가 밤 8시 34분에 수원지검에서 나간 기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번 거 보시면 두 번째 PPT 5월 17일 아래쪽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그날 수원구치소에서 1시 20분에 나왔다가 밤 9시 44분에 복귀합니다. 방용철, 이화영 씨도 밤 9시 44분에 복귀하고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거의 밤 9시 20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6시 반부터 밤 9시 20분까지. 네. 그러니까 설모 변호사가 뭐 왔건 안 왔건 간에 그 공간에서 한 3시간 동안 충분히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원들. 설모 변호사도 네.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출신 변호사지만 지금 민주당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때 그것을 다 봤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못 봤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그거는 확인된다는 사실은 걸 얘기가 안 되는 게 항상 김성태, 이화영 뭐 여러 등등 방용철 불러서 항상 진술 세미나를 하고 창고방에 모여 있었는데 설주환 변호사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되고 아까 그 김성태가 그 교도소에서 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분명히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설모 변호사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주의자입니다. 봤든 안 봤든 뭐가 중요해. 그렇죠. 냄새를 맡았든 안 맡았든 뭐가 중요해. 이미 다른 걸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제 그러면 현장 조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아니, 그 지금 너무 갈 길이 멀어요. 하나 더 남은 거는 현수막에 좀 걸어주세요. 예. 남욱에 대한 건데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나무 그 구치감? 네, 나무 구치감. 구치감 얘기만 짧게 그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네, 그 구치감. 자료를 그려줘서 네. 지금 11번 혹시 나오나요? 그 남욱이 이틀 동안에 네. 검찰청 구치감에 이제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2박 3일. 그 구치감. 자료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안 되나요? 네. 그 구치감을 봤더니 그 구치소장도 그렇고 교도관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여기는 대기 공간이다.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거의 확신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유동규 남욱만이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처음에 당황을 해서 아무런 집기도 없고 모포도 없고 세면도구도 없어서 그 야밤에 새벽에 구치소에 자기들이 운전해서 가서 그 물품을 또 가지고 와서 새벽에 그러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포 한 장 주고. 어제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 좀 해결이 안 된 게 있는데 교도관은 그러면 그 밤새도록 그 앞에서 지켰답니까? 교도관이 한 5명인가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것만을 위해서. 와. 그리고 근데 본인들이 잘 자리도 없고 숙식 자리도 없으니까 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불침범 써도 아이고. 한 명은 깨어서 감식 관리 감독을 하고 4명은 그냥 소파 같은 데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쉬었다고 합니다. 교도관은 원래 이제 수용자가 외부에 나오면 교도관이 4명씩 따라 붙습니다. 그 원칙대로 한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그 교도관도 그렇게 원칙대로 하는데 검사들은 완전히 그 뭐 규칙이고 원칙이고 다 어기고. 네. 어떻게 사람을 그런 지하 사진 1층 준비됐나요? 맨바닥에다가. 이거 됐어요. 네, 안 봐도 돼요. 네,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장 조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어제 또 국정조사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막 쏟아졌어. 이거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검찰 아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전체. 정부 전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악마야. 이 자체가 네. 정말 끔찍한 사건, 그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야.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피격된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거짓으로 몰아갔다면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를 해버렸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지. 네. 결국 재판받고 최근에 무죄 받았잖아. 다. 네. 무죄 다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에 개입한 범인들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야, 이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의 범인들 과정마다 다 색출해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은요.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은 오직 단 하나. 정적 제거 말고는 없었어. 나머지는 그냥 술 먹고 사우나하고 자빠져 자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있었어. 정적 제거. 정적 제거. 예. 윤석열 취임 직후 2022년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저거 네. 윤석열 취임 직후잖아. 완전 맞지? 직후. 완전 직후지. 대한민국의 안보 이슈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를 딱 해요. 이걸 왜 개최했냐? 바로 이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자리로 의심이 됩니다. 보면 알아. 이 부분을 우리 김동아 의원이 네. 기가 막히게 또 지적을 해냅니다. 여기에서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친근한 이름들 튀어나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발표를 굴종이라 비난하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거짓 발표라도 한 듯이 당선 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히 새로운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위 회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혀 무관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합니다. 해경 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뒤집고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 및 국가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 서해 피격 조작의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왔다 주진우. 이 NSC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에 큰 그림을 그렸던 자리로 보는 겁니다. 원래 아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어제 앞을 보고 들었는데 카메라가 옆에서 찍어가지고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속 터졌어요 저도. 원래 법률비서관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거죠? 전혀 아니라고 전혀 합니다. 전 아닙니다.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한 상황에서 법률비서관이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도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들어갑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거죠. 그렇지. 국가의 안보에 관한 상황인데 아.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그 NSC와 그 이후에 이어진 실무회의에서 그 누구냐? 김태효. 천천히 네. 가면 돼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김태효 실장이 네.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증언을 자, 받아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NSC 열어서 여기서 이제 큰 기획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행동이 따를 거 아닙니까? 실행이 되죠. 이제부터 이제 범인들 또 다 튀어나옵니다. 요거는 한마디 네. 말씀. 네. 이게 5월 24일 NSC 개최한 거 아닙니까? 네네. 윤석열이 5월 11일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5월 17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5월 23일 날 이원석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5월 23일 날 수원지검장 홍승욱 그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편대를 자기의 친윤 검사장으로 앉힙니다. 그게 5월 23일입니다. 그다음에 5월 24일 NS 개최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다음에 착착착착 그냥 그러니까 정적 제거 말고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대장동 수사팀 2기 수사팀이 5월 말에 발령을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미중 강백신이 네. 제대로 된 발령 인사명령도 없이 먼저 가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게 TF를 5월 만들어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됐다는 자, 거죠. 그럼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한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제 실행에 들어가겠죠. 요걸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해서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다야 사건에. 근데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이 딱 바뀌었어.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마자 해경은 같은 해경인데 정권만 바뀌었어. 해경은 그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갑자기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와, 아예 정반대로. 자, 이렇게 아예 정반대로 발표하는 모습을 일단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됐지. 네. 그러면 이 짓을 과연 누가 했을까? 이제 범인 잡습니다. NSC 아까 열었죠? 네. 그 이후 해경이 2022년 6월 16일에 수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 NSC와 이 발표 그 사이에 6월 10일 김태효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회의 그 결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 회의를 하고 나서 월북이 아니라 조작한 것이라는 식으로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요것만 해주세요. 요거, 네. 김태효, 이거 나한테는 안 줬어. 주제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했고요. 참석자는 군 정책기획이겠죠. 차장, 해경수사국장, 그리고 회의 안건은 수사 브리핑 아니었고 6월 13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군 정책 기획 차장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네. 요 사람이 이번에 국정조사 현장에 나왔어요. 아, 저 사람이. 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군인입니다. 네. 투스타.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범인 정확하게 튀어나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증인. 이 문건 생각나시죠? 이 보고서. 네.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직접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됐지. 발표 조작 범인 김태효 이렇게 볼 수 있죠. 범인 내 다 튀어나온다고 했지. 확실한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각 과정에서 지금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대박이다 이거. 이제 고발을 기소됐다고 했으니까 네. 고발을 한 놈이 잡아야 될 거야. 이제 고발 지시한 놈 잡으러 갑니다. 윤석열의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거야. 그리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거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 감사 결과 고발을 윤석열이 지시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과거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심지어 삭제됐다고 했던 자료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맞아.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개입이 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의심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또 파고듭니다. 함께 보시죠. 국정원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윤석열이 지원 원장님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그때 국정원장 김규현 전 원장.
그 사람의 수첩인가요? 아닙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서 거기에 그런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고발장은 누가 썼느냐? 고발장 작성은 저희 TF에서 총괄해서 썼고 제가 그걸 총괄했습니다.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수많은 국정원들의 직원들의 증언이 진술서가 있었어요. 그거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퇴역 증인 확인했습니까? 그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 쓰라는 지시 내려오고 나서 며칠 만에 썼냐고요? 하루 이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쓰고 바로 그냥 검찰에 보냈다 이겁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조작, 그러니까 어떤 기획 수사 이것들이 다 5월 11일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검사들 인사 발령하고 그러는데 당시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인사 발령을 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그 검사를 거기다 꽂아놓은 사람도 한동훈의 제청에 의해서 한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특정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법무부로 보고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을 것으로 그러니까 다 보고 생각합니다.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그런데 이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임명해서 거기다 다 꽂아놨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윤석열 사단으로서 다 친하게 지냈던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을 거기다 보내놨는데 그걸로부터 보고를 안 받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제 고발 지시 범인 확실한 놈은 윤석열이야. 이거는 왜냐? 국정원장 보고서에 있어요. 확실한 놈이야.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의원님. 네네. 잡아냈습니다 또. 아무튼 이런 특수부나 중요 사건 수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뭐뭐 하고 성과를 내자. 그다음에 밤에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냥한 결과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냥을 했다. 그걸 정리해서 그걸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대검 법무부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패턴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검찰총장 대행도 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건을 그렇게 합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네. 자, 잡았죠. 고발. 지금 자료가 고발. 네. 지금 제시는 안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윤석열이 확실한 게 네.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보고 완료, 고발 지시. 나와 있잖아. 이게 당시 국정원장 수첩에 네, 김규현 원장. 원장이 메모한 거에 대통령 보고 완 고발 지시. 이게 딱 명확하게 나왔잖아. 표기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 잡힌다고 했지 범인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조작 수사한 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작 수사한 놈. 네. 이제 조작 수사한 놈 잡으러 갑니다. 윤석열의 검찰은요 서해 공무원이 실족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없었어. 네. 근데 자진월북이 아니고 실족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박지원 이런 놈들은 너네 왜 자진월북이라고 했냐 이거야. 그걸로 이제 잡아 넣은 거야. 그런데 서해 공무원이 만약에 실족해서 해류를 따라 북으로 떠내려갔다면 당시 해류는 북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당시에? 이거는 뭐 제가 단언해도 됩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검찰도. 어디에 기록을 했어? 수사 기록에 공소장에 심지어 공소장에 써놨어.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조작 수사한 거죠. 네. 조작 수사한 범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시에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습니까? 북쪽으로 흘렀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본인이 썼던 공소장 기억 못 하십니까?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대공 영위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공소장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야 이거 대박 사건. 애들이 거짓말해버리는데. 이 위증. 위증입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 소개해 주세요. 네, 피고인 서훈 등은 2020년 9월 21일 오후부터 9월 22일 오전까지 사이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작으로부터 수색 상황에 대해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공소장이 돼 있어요. 됐지. 저걸 이희동이 지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썼어 이희동이가. 근데 뻥쳐. 와 진짜 근데 웃긴 뻔뻔하다. 게 어떡하냐. 이동훈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공소장에도 실족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 오히려 월북했을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자기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 구형을 때렸잖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장관은 징역 3년,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을 구형을. 이것들 진짜 너무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지, 나쁜 놈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와. 그러니까 결국 무죄 나왔습니다. 네. 다 무죄 나왔죠. 힘으로 밀고 간 거네 그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잘못이 있다는 걸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정적 제거를 위해서. 아니 근데 하려면 사실은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이게 조작됐다라고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으면 공소장이라더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소장을 막상 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가 써져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월북은 맞지만 뭐 제대로 수색을 안 했느니 뭐 이상한 얘기들만 장황하게 써 있고 제대로 이게 월북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이런 방구에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이게 보면 아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최혁이가 그 수많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삭제 지시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허위의 고발장을 써서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수사해서 그 기소한 게 이희동, 네. 아까 거짓말했던 부장검사인데, 근데 그 이희동 부장검사 그 라인이 그 팀이 손준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발사주. 고발사주 손준성이 고발한 거, 그걸 수사한 것도 이희동입니다. 그 수사 라인.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거든 이희동이. 그다음에 관봉권 띠지. 아 맞다.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거든. 그것도 이희동. 그 라인에 있습니다. 관봉권 예컨대 그 돈이 관봉권 그 새로 나온 돈과 옛날 2018년도에 있던 돈을 띠지를 다 풀어갖고 섞어버린 그 팀이 이희동 수사팀입니다. 이름만 귀엽지 저거. 그러니까 윤석열 측. 아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은 지금 정리한 내용으로도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들썩들썩 언론에서도. 들썩들썩 해야 되지. 네. 조용하다. 여기서만 해 여기서만.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종편에서는 너 안 다루지. 전혀 안 다루지. 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처음 정리됐지. 왜냐하면 이게 그 국정조사 진짜 훌륭합니다. 참고로 진짜로 박수 정말 엄청 치고 있는데 이게 들어도 좀 알기가 어려워. 너무 왜냐면 많아요, 또. 제한된 시간이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도 지금 정리가 깔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이걸 정리하려면 괜히 애를 써야 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깔끔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거 뒤집을 때 윤석열이 때는 그렇게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이걸 써댔습니까? 그걸 엄청 썼잖아. 그렇지. 와, 이거 예리한 지적이다. 이거 반대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희동 수사팀이 아직 상대적으로 부각은 덜 됐거든요. 이 대장동 수사팀이랑 맞아요. 대북송금 수사팀이랑. 근데 이희동 수사팀이 옛날로 치면 공안부입니다. 공안부. 그러니까 이제 최혁 그 국정원 검사가 쓴 그런 고발장, 손준성이 써준 그 고발장, 그때는 그 누구였죠? 최강욱 선배랑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거를 다루는 게 공안부거든요. 그 공안부의 그 수사 라인이 이희동 라인. 요 세 개 수사팀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범인들 다 색출해 냈잖아. 윤석열, 김태효, 주진우, 이희동 이름 다 튀어나왔잖아요. 이자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검찰을 믿고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안 돌아가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특검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드러났잖아. 사실만 보더라도 정말 희대의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이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을 때마다 이게 참 내 귀에 조금 안착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윤석열의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윤석열은 얻은 것만 있지 보복 당한 적이 없어. 뭘 해코지 당한 적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진짜 그러네. 근데 윤석열이 뭐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정적 제거를 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엄청 삐진 것 같아요. 총장 할 때 많이 그 뭐 추미애 대표나 여러분들이 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마 앙심을 크게 품지 않았을까. 징계하고 막 그런데. 그 소갈머리 그 작은 그걸로 네. 복수심을 막 불태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코지를 당한 게 없는데 자꾸 정치 보복이라는 말도 나는 이것도 너무 과하다. 예. 어쨌건 그 최고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었다. 그건 맞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움직였고 국정원도 움직였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금감원도 거기는 또 이복현 원장 검사 출신 맞습니다. 원장이 있지 않았어. 그런 권력 기관들이 다 움직인 거는 윤석열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그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윗선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출연이시니까 우리 김동아 의원님께만 끝인사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열심히 국정조사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아 의원, 김승원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정리 깔끔하다. 깔끔하지? 아 진짜로요. 진짜 종편에서 많이 당했어요. 종편에서 왜냐면 근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때 엄청 다뤘었잖아. 그때 뭐였냐면 공격할 아니 북한군의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걸 국정에서 감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북 맞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진심인 줄 아냐는 거야.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증거들이 있었으면 내가 진짜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김태호 나온 거는 저는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깔끔하지? NSC 있었고 6월 10일 날 김태호 주재 회의 있었는데 이미 6월 9일 날 국방부 TF에서 자체 조사해서 우리 더 이상 추가 발표할 거 없다 했는데 그렇지. 10일 날 김태호가 찍찍 수정했고 그다음에 6월 16일 날 그 수정한 그 안으로 수사 발표가 동전 뒤집듯이 발표됐고 깔끔하지. 됐어요. 그 뒤로는 이제 사람 잡기 위해서 고발시키고 고발하고 맞아요. 조작 수사하고 기소하고 됐지? 오케이. 깔끔합니다. 자, 요게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아니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죽이기였고 이제는 또 한 축에서는 이재명 차기 대선 주자 죽이기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 중에 또 한결이 조폭 연루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님이 오늘 또 자료 한 부따리 들고 왔습니다. 이 시대의 참 기자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어제 좋았어. 아니, 그게, 구독 많이 늘었지? 어젠 별로 안 늘던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독한 기자 지속할 수 있게 됐고요. 감사드리고 어제도 이제 밤늦게 또 강민지 PD한테 자료를 매불쇼 PD, 매불쇼 PD한테 이제 한 불짜리 드렸는데 사실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언론이 지금 뭐 이걸 언급하지는 않고. 근데 이달 말경에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안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하나 열릴 것 같더라고요. 이달 말에? 네, 이달 말에. 이제 국정조사는 일단 끝나는 것이고 다다음 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사건은 진짜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김영진 씨 파타야 살인 사건이 주범 2015년 11월에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파타야 사건을 2017년 7월에 1탄 방송을 하고 그리고 2018년 7월에 2탄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1탄 방송의 마지막에 보면 클로징이 뭔가 이제 거대한 배후 세력이 이 사건의 뒤에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클로징을 맺은 이유가 취재를 해보니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또 편지를 좀 봐야겠지만 김영진 씨한테 이제 최근 편지가 계속 오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영진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김영진의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다면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핵심이죠.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옛날 뭐 법정 증언이랄지 경찰 진술 조서랄지 여기서 김영진의 주장이 다 뒷받침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이달 말부터는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의자가 될 수 있겠다. 왜? 그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을 못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김영진이 누군지는 알죠. 두 분 잘 따라오고 있죠. 마피아.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 네, 지금 이제 깜빵항에 들어가 있고.
일단은 안고 가야 돼 이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종편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려야 돼. 아니면 방법이 없어. 네, 안고 가야 돼요. 맞아. 알아주세요. 아니 그냥 자료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픽 매불쇼에서 만든 거 갖고 가서 거기서 쓰세요 그냥. 근데 설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 설명 들어가야 돼. 왜냐면 따로 공부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야.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영진 씨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와서 제가 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 7번 또 받았어. 네, 7번에 이제 한번 곽수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봉지욱 기자님, 앞서 보낸 편지에서 박철민의 허위 뇌물 폭로 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협박하여 돈을 뺏으려 했고 실행되지 않은 채 정치 검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저격하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가 전 조직원 박철민과 장땡땡, 임땡땡을 2017년부터 수사했던 점, 특히 구속 중이던 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조작을 모의하고 그 대가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자유롭게 전화 사용을 하도록 특혜를 계속 제공한 점, 박철민과 장땡땡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같은 조직원이었던 임땡땡이 저에게 보내온 2023년 9월 17일자 편지를 첨부합니다. 네. 이게 지금 2017년이잖아요. 2017년 이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인데 지금 김모 검사, 중앙지검 강력부 김모 검사가 이때부터 성남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장땡땡, 임땡땡을 수사를 했고 코마트레이드 그 이준석 대표 있잖아요. 네. 이때 이 김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수사를 받았던 지금 임땡땡의 편지를 첨부합니다 돼 있잖아요. 네. 임땡땡의 편지는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수사를 직접 받았잖아요 본인이. 김 검사한테, 강력부 검사한테. 이때부터 이재명 관련 뇌물 사건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4년 뒤에 박철민 전직 조폭 박철민이 20억 돈다발 그 사진을 올리면서 2021년 대선판에서 조폭 연루소를 재점화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설계가 이때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이네. 그러니까 박철민이 우리는 처음에 창작했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그리고 그 알을 보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네. 범행 동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17년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국제 마피아파와 엮어서 잡으려고 설계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땡땡도 지금 국제 마피아파인데 박철민의 조폭 동기예요. 그리고 박철민이 2021년 폭로를 할 때 김영진 외에 장땡땡이 내 동기 장땡땡이 돈 배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땡땡이. 2021년 폭로의 내용이 2017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 내용이에요. 네. 뭐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난 무섭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찰 단위에서 기획이 된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주 옛날이야. 이게 2017년부터 왜 그랬어? 그것도 희한해. 중앙지검적인데. 그 왜를 모르겠네. 그래서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어지럽네. 이제 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야 이거는 거의 게이트급인데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큰 이벤트가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일단 임땡땡의 편지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이재명 관련해서 불어라라는 것이고 이때 당시 이제 그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조폭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김 검사가 조폭을 조사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한동훈 3차장. 네, 한동훈 3차장에게 전화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받더라 라는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일개 평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뭔가 내려온 게 끊임없이 아니겠느냐. 보고가 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는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편지죠. 네. 그럼 이 편지 내용이 또 사실일까 궁금하잖아요. 10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10번 자료 이거는 김영진의 최후 진술서. 이거 우리 마지막에 그 선고 받기 전에 재판에서 최후 진술하라고 시간을 주잖아요. 이 최후 진술서를 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당시에 2020년도 12월 2일. 2020년도에 지금 6년 전 그 최후 진술서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쓴 글이야 네, 이거? 2020년도에. 네. 그러면 여기서
10번 말고 12번 자료를 띄워주시고 여기에 형광펜 쳐진 부분만 좀 읽어주시죠. 예. 자, 같은 조직 출신 선배 사업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도박 관련 일을 했고 이재명 지사님이 피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배 이준석 대표와 도박 관련 일을 했다면 저를 조사하고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며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재명 지사님 역시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고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선배와 이재명 지사님도 황당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여기 2020년이라는 거지. 20년에 재판부에 낸 그 최후 진술서인데 재판부에 낸 이거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작성한 날짜와 이날 본인이 그 피고인 본인도 증언 때 서거든요. 선고받기 전에. 네. 2020년 12월 1일에 김영진 본인 사건에서 본인이 증언대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그 증언 녹취서가 있습니다. 4번. 이거는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예요. 네. 녹취서 이렇게 돼가지고 12월 2일 확인되죠. 오전 10시. 네. 그러네. 이날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김영진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네. 이거 본인 사건, 살인 사건 그 네. 사건이에요. 거기서 6번 자료. 6번 자료. 제가 한번 위에 읽어볼게요. 네. 이 검사가 묻는 겁니다. 김영진에게 묻는 겁니다. 사건 당일 무렵 2015년 1월 19일 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도 없었는데 방송에서 윤명균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죽였다고 방송된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날 방송에 대해서 지금 너 억울하다는 거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검사가 물었죠. 네. 그러자 저는 방송 자체에 나온 것들도 다 제가 외국에서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하고 조직 선배와 일을 했다거나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언급되는데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검사님은 방송대로 하겠다는데 방송은 저와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다 틀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본인의 사건 재판에서 2020년 12월에 증언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우리가 이재명 이슈가 뭐 대통령이 됐나요? 대통령이 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지금 아까 그 중앙지검 강력부 검사가 2017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이제 쭉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태국에서 검거돼서 저기 베트남에서 검거돼서 송환되잖아요.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하는데 형사 3부 사건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 강력부 검사가 김영진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게 8번 자료. 이게 김영진의 편지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여기 폭로라고 지금 본인이 적었죠. 왼쪽만 좀 읽어주세요. 지난 2018년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에게 불려가서 저와 검사가 대화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상세히 적겠습니다. 김땡땡 검사는 김영진 씨 지금 사건 맡고 있는 정 검사가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걸로 조사 받자는 거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하던데 맞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뭐 때문에 진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김영진 씨, 내가 이준석하고 뇌물 먹은 경찰이나 잡고 끝내려고 수사 시작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준석이나 이재명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음 달에 방송 나오면 김영진 씨한테 모른 척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텐데 김영진 씨도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사건 담당 검사도 아닌데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 장소까지 나오죠. 별관 411호라고 하고 검사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6월 14일 오후 2시라고도 지금 특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난 줄 알았더니 2021년에 대선 단계에서 박철민이 중앙지검에서 조사했던 내용 거의 비슷하게 폭로를 하고 이게 허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시도는 검찰과 경찰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김영진을 불러다가 수사를 해요. 경찰이 불러다가 하는데 왜 했냐면 박철민이 이재명을 수개로 해가지고 김영진을 묶어서 고발합니다. 박철민이 2011년 12월에 2021년 12월에 본인의 허위 폭로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말아보려고 이재명을 수개로 해서 김영진 등 7명을 경찰에 고발을 해요. 대선 정확히는 직전에.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속 상태였던 김영진은 이재명 때문에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영진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1번 자료 보시면 여기 지금 진술 조서 김영진이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이거는 지금 구치소에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2022년 5월 2일입니다. 윤석열 취임 9일 전. 9일 전이죠. 이때 보면 피의자가 누가 돼 있습니까? 위에 사람은 피혐의자 이재명의 7명이에요. 이재명의 7명.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그 글자를 쓴 거는 김영진이 쓴 겁니다. 자기의 진술 조서는 내 사건이 아니면 내가 기록을 못 받잖아요. 김영진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저걸 경찰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인적 정보를 다 지우고 주니까 본인이 본인 자필로 쓴 겁니다. 누군지 쓴 건데 2번 자료. 여기서 이제 구치소에 와서 이제 이게 경찰이 물을게요. 진술인의 살인 사건 이후 이준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재명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준석과 이재명 시장의 공생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진술인이 붙잡히면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진술인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하도록 도운 사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때 당시 준석 형님과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제가 준석 형님 일을 보던 동생도 아닌데 굳이 준석 형님이 저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석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도 못하죠. 자꾸 이재명 시장한테 부탁했다고 박철민이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경찰이 물은 취지는 뭐냐면 너 도피할 때 이재명이 도와줬잖아. 이거잖아. 그리고 3번 자료 보시면 이때는 이제 아예 대놓고 물어요. 경찰이? 네, 경찰이. 진술인은 이준석과 이재명 간의 공생관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도대체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문에서 접한 게 다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준석 형님이 재판 중일 때 담당 검사 김땡땡 검사인가? 아무튼 그때 불러서 이재명이 이준석 국제파랑 어떤 관계가 있냐, 커넥션이 있냐, 뭐 이런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조사를 받았고요. 그때 뭐 검사가 준석이 형 주변 사람들 싸그리 조사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의 편지 내용 똑같죠. 김 검사, 강력부 김 검사가 불러다가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건 또 경찰이야. 이건 또 검찰이 아니야.